너 상을 엎어. 진짜로 안 주신다는 거죠? 이제 다시는 저희 안 볼 생각이신 거죠? 하, 집 안 사주면 부모 자식 인연까지 끊기는 건 줄 몰랐다. 그래야 한다면 그래, 안 봐. 그동안 혼자 계시는 어머님 걱정해서 주말에 애 데리고 찾아오고 전화드리고 며느리로서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어머님은 모르시죠? 그냥 며느리라 미우시죠? 그래서 안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건가요? 강우 엄마, 너 지금 이 상황에서. 엄마, 아이고. 네가 어떻게 지금 날 밀었니? 강우 엄마 서운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자식 생각 안 하는 부모는 더 이상 부모라고 생각 안 해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정순영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정 씨는 인생에서 하면 안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밀쳐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어릴 때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런데 그 가해자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면 정말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죠. 어디 가서 말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며느리와 갈등이 있을 때면 아들은 그 사이에서 서로 서운하지 않도록 중재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억지를 부릴 때면 정 씨의 편을 들어줄 때도 많았죠. 그런데 그런 아들이 밥상을 엎어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고는 정 씨를 밀쳐버렸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식이었습니다. 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람인 이상 자식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 씨는 이런 이야기는 전부 뉴스에만 나오는 아니면 막장 드라마에만 나오는 다소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와는 먼 일이라고 여기고 살아왔죠. 정 씨가 순진했습니다. 아니, 멍청했습니다. 이런 자식을 위해서 많은 걸 줄 생각을 하고 있었던 자신이 바보였죠. 아들이 정 씨를 밀쳐서 바닥에 나동그라지는 그 순간 정 씨는 가슴속에서 아들을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내 자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정 씨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하나 있었던 자식은 정 씨가 혼자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라 안정적이었던 탓에 아들을 아주 풍족하게는 아니어도 평범하게 잘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참 효자였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어긋난 적 없었고 다른 집 아들들보다 정 씨에게 다정했습니다. 결혼하면 전화 한 통 하기도 힘들다는 지인들의 자식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주말이면 가끔씩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와서 밥을 먹고 가기도 했고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효자라고 부러워했죠. 하지만 그래서 그런가 며느리는 그게 늘 불만인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정 씨를 챙기는 만큼 처가도 잘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시집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와 함께 며느리와 5살 손주까지 함께 정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3주 전에 보았고 그동안은 바빠서 못 샀기에 꽤나 오랜만이었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오는 모습을 보면 정 씨는 그동안의 피로가 단숨에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손주가 달려와 무릎에 앉기는 순간 마음이 녹아내렸죠. 아들은 늘 그랬듯 젓가락을 들며 정 씨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집밥이 최고네. 너희 집이 여기니? 집밥은 너희 집에서 먹는 게 집밥이지. 저도 어머님이 해주신 게 더 맛있는데요? 며느리도 옆에서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정 씨는 뿌듯했습니다.
오랫동안 홀로 아들을 키워온 보람이 이런 순간에 느껴졌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또 올린대요. 며느리가 식사 도중에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올렸잖아. 모르겠어요. 아직 올린 건 아닌데 만기 돼봐야 알 것 같아요. 이럴 거면 그냥 집을 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어쩌니? 며느리의 말에 정 씨도 걱정스러운 듯 대꾸했습니다. 아, 하늘에서 한 2억만 뚝 떨어졌으면 좋겠네. 그러게. 누가 주면 큰절을 하지. 며느리가 마지막 말을 하며 정 씨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서 무언의 압박을 느꼈죠. 정 씨는 당황했지만 자연스럽게 눈을 피했습니다. 정 씨 옆에 바짝 붙어 앉은 손자가 생선을 달라고 하기에 생선 살을 바르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한숨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아들이 살고 있는 전셋집의 보증금은 일부 정 씨가 보탠 것이었습니다. 양가에서 똑같이 지원하고 아들 며느리가 모은 돈까지 합쳐서 구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전세금 이야기를 종종 꺼내는 아들 며느리를 보고 정 씨도 내심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 씨는 그 순간 시골에 있는 땅과 집을 떠올렸습니다. 몇 해 전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받은 것이었는데 워낙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방치해둔 채였습니다. 그걸 정리하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날 때 한번 내려가 볼 생각이었습니다. 파는 것도 금방 팔지는 못할 듯해서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얼마가 나오든 아들 집 사는데 보태줄까 생각해왔습니다. 정 씨는 그게 없어도 충분히 노후 준비는 돼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연금만으로도 소소하게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고생이 많네. 정 씨는 두루뭉술하게 대꾸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말을 해두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나 팔아서 얼마 안 된다면 실망할까봐 속으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젓가락을 탁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고 잠시 멈춰 있는 모습이 정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 기분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나 여기 앉아서 먹을래? 그 순간 손자가 꾸물꾸물 정 씨의 무릎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커서 무릎 위에 두고 밥을 먹기엔 역부족이었는데 정 씨는 손자의 애교로 받아들이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런데 전세금 이야기로 빈정이 상했던 며느리에겐 거슬려 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강우야, 이리 와. 할머니 괴롭히지 말고. 아니야, 괴롭히기는. 오히려 손자가 이렇게 안겨오는 게 기꺼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애벌은 나빠져요. 안 그래도 여기 왔다 가면 어리광만 늘어서 교육하기 힘들어요. 그러면서 기어이 손자를 자신의 옆에 앉혔습니다. 그 순간 불편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엄마가 애 예뻐서 그러는데 뭘 그렇게까지 해. 아들이 대수롭지 않게 한마디를 내뱉자 며느리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강우 엄마 말이 맞아. 정 씨가 웃으며 말하자 불편하던 분위기는 조금 풀어졌습니다. 정 씨는 정답게만 지내고 싶었습니다. 정답게. 그리고 여름 휴가가 다가오는 때였습니다. 정 씨는 이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디 가신다고요? 시골이요. 거길 왜 가세요? 시골집도 정리하고 해야지. 그 안에 폐기물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다 처분하고 해야 돼. 아이고, 더운데 그걸 왜 지금 해요? 그냥 두시지. 그거 한번 팔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돈이 되겠어요? 괜한 고생하지 마시고 저희랑 휴가 가요. 아니야. 한번 가야 해.
지금 정리 안 하면 또 몇 년간 방치되지. 그러면 휴가를 그쪽으로 갈까요? 근처에 바다도 있잖아요. 꼭 정리를 해야 하는 거면 엄마 혼자 하시긴 힘들지 않아요? 어머, 정말? 그렇긴 했습니다. 혼자 내려가서 이것저것 할 생각에 막막했습니다. 그러니 여태까지 그냥 뒀던 것이었습니다. 너희도 같이 갈래? 그 옆에 바다도 좋긴 좋아. 아들네가 도와주면 하루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놀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휴가를 같이 가자고. 작년에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모시고 놀러 갔다 왔으니까. 아, 그건 그렇지만. 며느리의 눈치가 빤했습니다. 그렇게는 휴가를 보내고 싶지 않은 듯 했습니다. 괜히 아들네 휴가 망치고 자신도 눈칫밥 먹기가 싫어서 정 씨가 얼른 대꾸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려가는 김에 고향 사람들도 보고 하면 돼. 너희끼리 좋은 시간 보내. 사실 아는 고향 사람이 지금도 있을까는 의문이었지만 아들 며느리 마음 불편할까봐 둘러댔습니다. 가서 하루만 같이 정리하고 이틀 동안 바다에서 놀다 오면 좋지 않아? 강희도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 휴가 가서 일까지 해? 그럴 거면 나는 차라리 강희 데리고 친정 갈게. 뭐? 그게 무슨 휴가야? 가족끼리 보내야지. 그렇잖아. 휴가에 시집 일하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일만 하자는 게 아니잖아. 당신은 왜 항상 어머님 일에만. 아니다. 아이고, 됐어. 어차피 같이 갈 생각도 없었어. 그러자 아들도 며느리와 다툴 생각까지는 없었는지 고개만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함께 도와주는 줄 알고 화색이 되었던 정씨만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이번에 내려가면 며칠간은 고생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정씨는 아들네가 여름 휴가에 사돈네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동안에 혼자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뙤약볕 아래서 고생을 꽤나 했습니다. 폐기물을 싣고 풀 정리하는 것은 사람을 썼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씨가 놀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집 안에 있는 짐 중에서 정씨가 챙길 물건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옮기고 팔기 위해서 부동산 여러 군데에 내놓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할 일은 많았습니다. 관공서에 돌아다니며 집과 땅에 관한 서류들도 떼놓았습니다. 그래도 집이 멀쩡하네요. 그러게요. 관리를 안 해서 허물어야 될 줄 알았더니 열쇠는 여기 마루 밑에다가 둘게요. 이게 도심에 있는 곳이 아니라 파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가격은 꽤 받을 수 있겠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곳 찾는 사람도 있어서요. 그리고 이 앞까지 뭐가 들어선다는 말도 있어서 물어보는 손님도 적지 않고요. 영상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도 되죠? 네. 알아서 해주세요. 네. 그러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바닷가를 구경할 힘도 없어서 정리를 마치고 곧장 다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돈이 훗날 자신의 무기가 될 줄은 말이죠. 그리고 가을이 되어서 정 씨는 허리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디스크가 악화되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옆에서 부축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거 좀 알아봐 줄래? 강우 엄마한테 부탁해 보려고 해요. 뭐? 아니야. 뭐 하러 그래? 힘들게. 한동안은 거동이 불편해서 부축을 받아야 하는데 아들은 그걸 며느리에게 부탁하겠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한사코 말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며느리가 흔쾌히 그러겠다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사람 쓰면 되지 왜 강우 엄마가 고생을 해? 괜히 며느리 부려먹는 시어머니가 된 것 같은 기분에 민망해서 말했더니
며느리가 웃으면서 대꾸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아프신데 제가 해야죠. 그리고 입원 기간도 며칠 안 되잖아요. 강우 어린이집 가서 낮에는 시간 많이 있어요. 웃으면서 말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정씨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만 들어가 봐. 할 일도 별로 없는데. 어머님 씻으셔야 하잖아요. 저도 할만해서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아이고, 고마워. 그런데 이틀 뒤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정씨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정말 남의 집에서 못 살겠어요. 그런다고 무리해서 대출받아서 집을 사기에도 요즘 이자가 좀 비싸요? 그렇지. 어머님은 여유가 좀 있으시죠? 여유? 아니, 연금도 나오고 하잖아요. 어머님 댁도 있고. 뭐 여유랄 것까지는 없고. 혼자 살아갈 정도지.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정말로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말을 꺼내는 며느리 때문에 정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글쎄. 집 사는데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니까. 정씨도 아들네가 결혼할 때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씨도 곧 70대였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아닌 노후를 생각할 때였죠. 시골집은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기에 그게 처분되면 아들에게 줄 생각이었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줄인다거나 대출을 받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은 무척 컸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 앞가림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젊은 아들 내외는 앞으로 재산을 축적할 일이 많겠지만 정씨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돈 탈탈 털어주고 나중에 아들에게 의지해서 살면 그것만큼 비참한 노후가 없다고 생각했죠. 서운하네요. 자식이 둘셋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 많으신데 그렇게 꼭 쥐고 있으셔야 해요? 며느리가 갑자기 감정이 격해졌는지 따지는 투로 말했습니다. 정씨는 당황했습니다. 막말로 정씨가 큰 재산을 꼭 쥐고 아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전세에서 자가로 가는 일보다 정씨의 남은 이 30년 노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도 어머님한테 나름 며느리 노릇한다고 그동안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 정도는 해주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의 말에 정씨도 심정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화도 났습니다. 며느리 노릇. 정씨가 집을 해줘야 할 만큼 며느리에게 대단한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며느리 입장에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시어머니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며느리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동안에도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종종 정씨의 속을 뒤집어 놓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너무나 노골적이고 공격적이었습니다. 아마 말려줄 아들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짠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30대이니 철이 덜 들었다고 생각하면, 어린 딸이라고 생각하면 어른된 입장에서 이해해 주자 싶기도 했습니다. 정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을 했죠. 그러고 나서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름에 정리하고 온 시골집 말이야. 땅이랑 같이 부동산에 내놓고 올라왔어. 그거 팔리면 너희 줄게. 그게 언제 팔리는데요? 글쎄, 금방 팔리지 않는다고는 했어. 그러니까 기다리면. 기다리면요? 1억이 생기나요? 2억이 생기나요? 강우 아빠한테 들어보니까 깡시골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집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야. 그거 팔아서 어떻게 여기에 있는 아파트를 사요? 지금 저를 바보 취급하세요? 뭐? 그런 거 아니야.
얼마가 됐든 나올 거 아니야. 아니요, 안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도와주실 의향이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며느리는 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정 씨가 멀쩡한 재산은 아까우니 돈 안 되는 것 팔아서 푼 돈이라도 쥐어주려 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냥 그걸로 어머님 노후자금 하세요. 그리고 서로 기대지 않고 각자 알아서 사는 게 더 좋겠네요. 정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하다못해 몇백이 됐든 간에 거저 준다고 하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엎드려 절을 하길 바라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필요 없다고 화를 낼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돈을 우습게 알아서 어떻게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하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아이가 벌써 5살인데 아직까지 부모에게 손을 벌릴 생각만 하는 것에 실망감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와는 이런 대화를 나누면 안 되겠다고 다짐하게 되기도 했죠. 그래, 그게 싫다면? 알았다. 마음 같아서는 내가 집을 사줘야 하는 의무라도 있느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병수발 들어주었던 며느리이기에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한 번 더 참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느 때와 같이 꾹 눌러 참고 말 뿐이었습니다. 입이 대빨 나와 있는 며느리를 정 씨가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효심이 있어 정 씨의 간병을 하는 것이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집 얘기가 나온 이후로 며느리의 행동이 180도 변했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속이 들여다 보이는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건강관리를 하셨어야죠. 애 돌보기도 벅찬데 여기까지 오는 거 힘들어요. 다음 날 며느리가 정 씨를 부축하더니 뜬금없이 꺼낸 말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와서 자리에 다시 누우려던 정 씨가 멈칫했습니다. 팔 아파요. 어서 누우세요. 며느리의 짜증스러운 재촉에 정 씨가 쓰린 속을 달래며 침대 위로 몸을 뉘었습니다. 고맙다. 미안하고. 정 씨는 아픈 몸에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은 무너져 내렸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더 힘든 일은 며칠 뒤에 일어났습니다. 진통제 부작용인지 아니면 먹은 것이 얹혔는지 아침에 구토를 했는데 얼른 일어나서 화장실에 갈 수가 없어 바닥에다가 쏟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고 며느리는 경악했습니다.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얼굴이 뜨끈해졌습니다. 옆 침대 보호자들이 흘끗 이쪽을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 씨는 자신이 꼭 치매 환자라도 된 것처럼 대하는 며느리 때문에 속상했습니다. 내가 치울게. 어머님이 허리를 굽힐 수 있으세요? 어떻게든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방해만 된다며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며느리가 아들과 통화하는 내용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머님 토하신 거 내가 치웠어. 어떻게 자기는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 어머님이 집 살 돈 보태주시지도 않는데. 거봐, 내가 뭘 했어. 어머님 그럴 생각 없으시다고 했지? 당신만 괜히 뜬구름 잡고 있는 거야.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그러네. 어머님 내일 퇴원할 때는 당신이 와. 나 더 이상 못해. 얻는 거 하나 없이 시어머니 간병만 하는 거 너무 억울해. 정 씨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 간병 같은 거 애초에 원한 적도 없었습니다. 진작에 간병인을 쓰자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 그걸 거절한 건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이걸로 뭐라도 얻어볼까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래놓고 보답을 못 받는다고 사람을 구박하고 뒤에서 헐뜯는 게 기가 찼습니다. 며느리의 바닥까지 본 기분이었습니다. 이래서는 퇴원에서도 며느리와 얼굴 맞대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오후 3시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까지 정 씨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도 한 번도 말을 걸지도 무언가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둘 사이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정 씨의 마음은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정 씨의 속을 열어볼 수 있었다면 놀라서 얼른 닫아버렸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퇴원할 때는 어제 들었던 통화 내용처럼 아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조차도 정 씨에게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부모 앞에서는 진정한 효자는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회사에 눈치 많이 보였어요. 안 그래도 바쁜 시기인데. 그랬어? 미안하다. 그리고 강우 엄마 서운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말년에 엄마만 고생해요. 뭐? 아들은 정 씨의 대꾸에 대답하지 않고 먼저 차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정 씨의 눈은 공허했습니다. 허탈함밖에 남지 않은 얼굴이 무척 지쳐 보였습니다. 정 씨의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역시나 정막이 흘렀습니다. 아들도 머릿속이 복잡한 듯 보였죠. 그리고 퇴원하고 며칠 뒤에 아들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이 집 엄마 살기에 너무 크니까 작은 집으로 이사하시고 남은 돈으로 저희 좀 보태주세요. 이제는 아주 당당했습니다. 며느리와 상의라도 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여윳돈이 없다고 했다고 험담을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각자 알아서 사는 게 낫겠다고 한 거 잊었니? 시골집 한 돈도 필요 없다고 알아서 살으라며. 바로 며칠 전에 한 이야기를 며느리라고 잊었을 리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말문이 막히는지 어버버 하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아들 며느리에게 이제는 한 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여놓고는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뻔뻔함에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아우, 엄마. 뭐가 오해가 있나 보죠. 강우 엄마가 그런 식으로 말했겠어요? 그리고 시골집은 돈도 안 되는 거, 그리고 팔리지도 않는 거 가지고 준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기분이 좋지는 않죠. 정말 가증스럽다. 네가 병원에서 날 어떻게 대했는지 강우 아빠는 아니? 어떻게 대하다니요. 한번 물어봐라. 옆에 환자가 위로해 주더라. 며느리 때문에 맘 상하지 말라고. 뭐? 당신 그랬어? 아니, 난 그런 게 아니고. 어머님,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왜 저랑 강우 아빠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세요? 그렇게 대해놓고는 이렇게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라니. 그러면 내가 내놔야 해? 내가 바보로 보이니? 그러자 아들이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 씨는 이 난장판에 뛰어들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침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며느리는 흐느꼈습니다. 너는 주부가 아니라 연기자를 해야겠다. 어머님, 너무하세요. 제가 그렇게 미우세요? 정 씨는 박수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숨겨진 재능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울던지 웃던지 어쨌거나 너희 보태줄 돈은 없다. 그리고 만약 시골집이 팔리더라도 한 푼도 안 줄 거야. 그게 1,000만 원이 됐든 2,000이 됐든. 그 돈도 아까워. 고마운 줄도 모르는 너희들에게 10원 한 장도 줄 생각 없어졌어. 정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고 며느리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진짜로 안 주신다는 거죠? 이제 다시는 저희 안 볼 생각이신 거죠? 하, 집 안 사주면 부모 자식 인연까지 끊기는 건 줄 몰랐다. 그래야 한다면 그래, 안 봐? 나쁜 것. 정 씨의 말에 아들은 아이씨하는 소리와 함께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엎어버렸습니다. 팔에 쓸린 밥그릇과 반찬 그릇들이 몇몇 바닥으로 떨어졌고 쨍그랑 소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정 씨는 그 순간 굳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인지가 안 됐습니다. 너 상을 엎어. 그동안 혼자 계시는 어머님 걱정해서 주말에 애 데리고 찾아오고 전화드리고 며느리로서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어머님은 모르시죠? 그냥 며느리라 미우시죠? 그래서 안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 와중에 며느리는 아들이 확실한 제 편이라고 생각했는지 한술 더 떴습니다. 어이가 없어진 정 씨가 며느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너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 몇 마디 하기도 전에 거친 손길에 의해 밀쳐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정 씨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지금 날 밀었니? 큰 충격을 받은 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마터면 깨진 유리 위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지 여전히 씩씩거렸습니다. 저도 자식 생각 안 하는 부모는 더 이상 부모라고 생각 안 해요. 그때 정 씨의 휴대폰이 요란스럽게 울렸습니다. 정 씨는 전화를 받을 정신이 없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니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2번 전화가 울리더니 끊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혹시나 연락이 안 되면 전화하라고 아들의 번호도 남겼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은 화를 가라앉히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이 커졌습니다. 2억이요? 2억에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다고요? 정 씨도 정신없는 와중에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래 묵혀두니 이런 일도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 씨보다도 놀란 것이 아들이었습니다. 네. 당연히 팔 거예요. 어머니 계좌번호요? 아, 예. 가계약금이요. 네. 보내드릴게요. 예. 아들은 얼떨떨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상보다 큰 목돈이 생긴 것에 아직도 놀란 상태였습니다. 2억이라고? 2억? 하도 버려지는 시골 폐가들이 많아 골칫거리라고 뉴스에 나오니 아들도 그 정도로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가 팔려던 이유도 땅 때문이었습니다. 싸더라도 면적이 있기에 몇 천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2억이나 받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이 꽤나 받을 거라고 얘기했던 말도 흘려들었죠. 2억이래.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얼싸안으며 제1인 것 마냥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닥에 엎어져 있는 정 씨를 보고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얼굴엔 순식간에 많은 감정들이 지나갔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아들은 엉거주춤 손을 내밀며 정 씨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정 씨는 것에게 뿌리쳤습니다. 2억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만큼 아들에 대한 분노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손으로 밀어놓고는 2억이라는 소리에 다시 손 내미는 아들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돈 몇 푼의 금수만도 못한 자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그거 판돈 저희 주시기로 했잖아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사근한 목소리로 말한들 이 상황이 수습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 노후 자금 가지고 하는 소리니? 네? 아, 어머님이 그거 저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참 웃기네. 너희는 시골집 며칠 동안 정리할 때는 휴가 간다고 오지도 않고 파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었잖아. 필요 없다며. 그건 이렇게 비싸게 팔릴 줄 몰랐죠. 어머님, 저희 주시려고 마음 먹었으면서 왜 갑자기 말을 바꾸세요? 너희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데 왜?
푼돈은 내 노후 자금으로나 쓰고 나중에 손 벌리지 말라는 뜻이었잖아. 내 말이 틀려?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싸게 팔릴 것 같을 때는 준다고 그러시고 막상 큰 돈 생기니까 저희 주기 아까우신 거 아니에요? 내가 부모에게 폭력을 쓴 자식에게 내 돈을 줘야 하니? 이런 대화가 이제 와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 폭력이라니요. 그냥 손을 휘둘렀는데 실수로. 어머님, 당장 나가라. 엄마, 아까는 너무 흥분해서. 나가라고 했어. 정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듯 며느리를 바라봤지만 며느리 역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얘기해요. 하지만 정 씨는 끝내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아들네를 쫓아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한들 정 씨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다고 아들이 정 씨에게 한 행동이 없던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아들이 엎어놓은 식탁을 사진을 찍고 무릎에 멍이 든 것까지 찍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일을 용서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 정 씨는 부동산 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어떠세요? 대학가 근처라 월세 수입이 안정적이에요. 2억으로는 노후 자금에 보탤 수 있는 부동산을 살 예정이었습니다. 원래대로였다면 고스란히 아들의 주택 구입 자금에 쓰일 돈이었습니다. 좋네요. 정 씨는 망설임 없이 계약을 했습니다. 시골 땅 매도 계약과 오피스텔 매수 계약 모두 말이죠. 연금의 월세 수입까지 더하면 좀 더 여유로운 노후가 보장될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는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문 밖이 시끄러웠습니다. 정 씨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자꾸만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경찰에 신고한 것만이라도 우선 어떻게 해주세요. 조사나 받고 와.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아야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가족끼리 이래요? 가족끼리 폭력을 쓰는 건 말이 되니?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이제 아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각자 알아서 잘 살자. 그리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이 집도 팔아버리고 갈 거야. 정 씨가 아들에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제서야 문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정 씨는 그날 가슴 속에서 아들을 지웠습니다. 남들도 정 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적이 없으니 이제는 오히려 남보다도 못한 사이라고 하는 게 맞았습니다. 아들은 결국 폭행죄로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정 씨에게도 손해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다친 곳은 없었지만 위자료는 받을 수 있었죠. 그렇다고 아주 큰 돈은 아니었지만 아들에게 정신적 타격은 확실히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정 씨가 받았던 충격에 비하면 별것 아닌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그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났을 때 정 씨는 심적으로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전세금을 못 올려줘서 훨씬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정 씨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자 생각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정 씨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존경받지 못할 자식에게 의지하며 사는 것보다는 홀로 당당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나은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식과 떨어져 산다고 세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